없어서 저희가 궁금증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인저랜드 이제 이번 주에 개봉을 앞에 둔 영화고요.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호주 출신의 여배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내 작품에서 보여준 니콜 키드만의 열연이 아주 돋보였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니콜 키드만 말고도 그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든지 매트릭스 같은 작품에서 나왔던 조셉 파인즈나 휴고 이깅도 전작들과는 되게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연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재밌다기보다는 인상적으로 보셨다면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훌륭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 같은 곳에 공유를 해주시고 네이버 같은 포털에 평점을 남겨주시면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과 출연한 배우들이 아주 좋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개봉이니까는 많이들 홍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원진 배우님 스트레인저랜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이제 봤던 게 제가 미국 LA에서 봤었는데 그 미국 LA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원래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사막 영상을 보니까 이게 호주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사실 사전 정보 없이 보기는 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모성애와 관련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모성애만 집중된 영화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뭔가 미스테리 스릴러물이라고 처음에 왜 제가 무서운 영화 사실 찍기만 하지 잘 못 보거든요. 제가 주체자로 누굴 죽이거나 이런 건 되는데 남이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잘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실종되거나 이랬을 때 뭔가 미스테리한 어떤 사건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또 봤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니콜 키드만 역할도 그렇고 조셉 파인즈 역할도 그렇고 감정이 몰입될수록 제가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감정이라고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묘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혼란스럽게 봤었어요. 3번이나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3번째 보니까 좀 답답함들이 해소가 되던가요? 네, 많은 부분 해소가 됐는데 그렇다고 이 영화가 사실 결말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열린 부분은 그냥 열린 대로 궁금증을 일으키는 곳에서는 그냥 궁금한 채로 놔두는 게 이 영화의 미학이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에피소드별로 저희가 이 영화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냥 이렇게 추리해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화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끄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은 두 번째 전화에서 이 딸은 상류라는 말을 한 사람이 동일인일까? 아니면 그 얘기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 정말 질투에 눈이 먼 자라 맞나요? 맞아요. 네, 자라 엄마일까? 버티 누나. 버티 누나일까? 네, 그렇게 추리해가는 것도 사실 좀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면 뭐하죠? 그냥 되게 답답한 마음이 저부터도 좀 해소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그렇게 추적을 하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영준 배우님이 되게 지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의 흠이 있다면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운대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휴고 위빙 때문에 좀 곤란해지길래 제발 휴고 보스라고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서 들어왔었는데 얘기하면서도 이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옆에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한 사람 누굴 거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버티 누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 혹시?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 릴리 본인 또 다른 분? 그러면 버티 누나 대 릴리 본인의 대결인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릴리는 정말로 어디로 간 것일까? 왜 토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끝까지 안 풀리는 부분들이 계속 남겨두고 영화가 닫혀져서 집에 가면서도 계속 그런 의문들이 생각이 날 것 같은 작품이에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미스테리가 있다면 뭘까요, 영준 배우님은? 미스테리라기보다는요. 저는 사실 3번 정도 봤을 때 든 의문인데 릴리가 정말 매튜의 딸일까? 라는 의심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고 두 번째 봤을 때까지는 당연히 그 부부 사이, 캐서린과 매튜 사이의 딸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봤었는데 세 번째 보니까 이것마저도
진짜 아빠가 아니다라는 것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저도 비슷했어요. 저도 2번 봤는데 두 번째 봤을 때 그 대사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당신을 닮아서 형제불능이라고 하는 대사도 있었고 건드렸냐고 물어봤을 때도 뭔가 시원하게 답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나중에 매튜가 되게 폭주하듯이 전에 사귀었던 그 학교 선생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밤에 난동을 부리는 장면도 아버지가 딸한테 하는 거라기보다는 연인 사이에서 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대응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니콜 키드먼의 액션도 보면은 딸에 대한 모성애뿐만이 아니라 딸에 대한 어떤 모종의 질투심 같은 것도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게 같은 여성으로서의 질투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느껴져서 이 매튜와 사이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릴리 역할한 배우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진 배우는 하나도 안 예쁘고 이렇게 배 나온 거 보니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는 거 뭐가 예쁘냐고. 자기는 니콜 키드만이 너무 예뻐서 걔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 예쁘죠. 예쁜 그런 식으로 고자질 하네. 아니 그 고자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질투심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럼 제가 안 예쁘다고 확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니콜 키드만이 더 예쁘다. 네, 비교를 하자면 니콜 키드만이 시간의 흐름을 좀 거스르는 듯한 미모를 계속 영화 내내 땀에 흠뻑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실 제가 니콜 키드만 영화 본 것 중에 화려하고 굉장히 우아한 뭐 여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보다도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예뻐 보였거든요. 물론 연기력에서도 보이는 거겠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에 비해 딸이 눈 사이가 약간 멀다. 배가 살짝 나왔다. 그러니까 통헐이다. 배가 나다가 아니죠. 통헐. 근데 모델 출신이래. 보그지 표지 모델도 했던 모델 출신인 거에 비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못생겼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화 속에서 정말 니콜 키드만이 인상적인 연기를 또 얼굴을 여러 번 보여줬는데 가장 뚜렷하게 각인되는 건 어떤 장면에서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사막에서 내 딸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뭔가 사실 영화를 보는 중간에 그 광활한 사막이 굉장히 여러 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도 중후반 이후부터는 정말 그 자라 할머니 말대로 정말 이 땅에 문제가 있고 저 사막이 애를 집어삼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니콜 키드만이 사막 가서 내 딸을 돌려달라고 울부짖죠. 그 다음에 이제 나체로 모든 걸 다 놔버렸다는 듯이 그 길 사람들이 다 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걸어오고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아마 영화를 지금 막 보신 관객분들도 사막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엄청난 붉은 모래 바람을 얼굴에 느껴질 정도로 불어닥치게 하는 영화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이들 아사간 악역처럼 묘사가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사막 호주 사막에 이 사막이랑 좀 다른 사막인데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영화에 나왔던 에어주락이라는 호주 가운데 있는 사막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사막에 있으면 정말 사람이 사막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폐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정말 예쁜 노란색 사막이 아니라 빨간 사막인데 너무 외로워서 그냥 이렇게 밖에 잠깐 밤에 나갔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돌아다니는데 개 한 마리가 귀여운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길래 약간 이끌리듯이 개한테 가서 이렇게 멍멍아 이랬는데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뛰어나와가지고 막 영어로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냥 영어도 잘 못할 테니까 그냥 들어갔죠. 소리를 지르길래. 근데 다음날 아침에 알고 봤더니 그 개가 식인 개래요. 딩고라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사람 냄새를 쫓아서 돌아다니는데 저는 외로우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개를 좀 쓰다듬어 보려고 나갔다가 한바탕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 사막에서 되게 공허하게 눈빛으로 서 있는 사람들 얼굴이 조금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냥 저 가족이 저 사막에 오는 순간부터 어떤 부분이 비어져 있는 구석들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배경 이상의 역할들을 저 사막이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 사막은 어떠셨어요? 일단 보면서 가깝했고요.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사막에서 어린애 손자국 빡 나고 애들이 막 비비탄총 같은 거 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모래바람 분다고 집을 동동 동여맸던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애들은 방치하셨는지 거의 아이들이 사라지는 마을이라서 아니 그게 보면서 갑자기 피식하고 웃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 영화를 보고 제가 미국에서 중간에 그 라스베가스를 가는 길에 모하비 사막이라고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본 다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 숨을 쉴 때마다도 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열기를 제가 몸으로 느꼈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한 평상심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혼이 나가는데 저렇게 아이들은 나갔다. 뭐 처음엔 납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는 부모 심정에서 봤을 땐 환장하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주인공 두 명의 대응 방식이 전혀 달라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영화기도 해요.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매튜 같은 경우에는 애를 찾겠다는 의지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서 와이프를 계속 깊은 빡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남자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사실 왜 매튜가 캐서린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닮았어. 그러니까 캐서린이나 릴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캐서린도 과거에 지금은 많이 억누르고 살고는 있지만 그랬을 때 얘는 이 낯선 도시에 왔어도 굉장히 잘 지내고 외형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치라던가 실종으로 확신을 했던 거고 매튜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전에 릴이라는 선생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도 저의 그냥 추측이지만 친아빠가 아니고 건드렸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다른 집에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매튜인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그 캐서린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라고 따져 물을 때조차도 매튜는 사막을 찾는 게 아니라 밤마다 남의 집집마다 창문이나 이런 데를 보죠. 왠지 다른 남자 집에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추측에 대해서 매튜가. 뭐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이 영화를. 혹시 이영진 배우님처럼 매튜와 릴리의 관계를 그렇게 보셨던 분 계신가요? 살짝 손을.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랑 이따 끝나고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가지고서 얘기를 같이 이어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말고 또 다른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영진 배우님에게 김파란트 감독님의 혼이 빙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길을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거나 나눌 이야기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안 계신가요? 이 미스테리를 보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 주신 분에게 다섯 분. 분에게 스트레인저 랜드 보트를 선물. 네, 떡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급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사막처럼 이렇게 문양도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평범한 마이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다섯 분께 선착순 다섯 분께 드릴 거고요. 니콜 키드먼이 있어요. 니콜 키드먼이 맞나? 릴리. 네, 니콜 키드만인 것 같기도 하고 릴리인 것 같기도 해요. 되게 미스테리 보틀이 여러분께 돌아갈 예정입니다. 니콜 키드먼이라고 하면 살짝 배가 나오는 그렇죠. 네, 계신가요? 네, 제 앞쪽에. 영화 보다 보면 이렇게 포커스가 나간 상태로 사막에 어떤 연이 하나 서 있는 게 주기적으로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그게 릴리였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는 것 같은 그게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얼굴에 뭔가 랩
미친 것처럼 나온 그런 몽타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 격한 장면도 포커스가 나간 채로 나오는데 그게 릴리였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런 장면을 넣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제가 영화를 3번 정도를 보면서 처음에 볼 때는 릴리라고 확신을 했어요. 사막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촬영할 때는 분명 릴리가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릴리가 그 사막에서 그렇게 흐린 영상의 여자 다음 컷은 무조건 니콜 키드먼이에요. 그리고 니콜 키드먼이 악몽에서 깬다거나 거의 자다가 깼을 때 그런 화면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릴리일 수는 있으나 니콜 키드먼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막에 있을 거라 추측하는 니콜 키드먼의 상상이라던가 그런 환영이라던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게 니콜 키드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중간에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사막 속에서 근데 그게 되게 괴로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좀 자유로운 영혼임을 알고 있는 니콜 키드먼이 생각하는 어떤 환영 같은 그렇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아까 뭐 래핑을 했다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강제적이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네, 오히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성적 왜냐면 그 릴리의 일기장을 보면은 굉장히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릴리가 그런 거를 어린 나이지만 좀 경험을 하고 즐겼다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강제적인 어떤 성행위라고는 생각을 저는 하진 않았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니콜 키드만의 환영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조세 파인즈의 대사에서는 당신을 닮은 것 같아, 당신이 닮아서 좀 통제불능이야 이렇게 대사로는 나오는데 니콜 키드만의 전사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어떤 부분에서는 릴리와 그 캐서린이 굉장히 닮은 꼴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이 딸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둘이 너무 닮아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몽환적으로 처리한 부분들도 보면 이게 릴리의 환각인지 아니면 캐서린의 환각인지 좀 모르게 감독이 뭉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스테리 보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집에 물통 없는 관객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약속할 때 충분히 한두 모금. 네, 저쪽에 손 한 번만 더 높이 세 분이나 더. 네. 미스테리 보틀 끝났네요. 이제 이번 한 번으로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올게요. 제일 위쪽에 단발머리 여자 관객분들. 네, 본인 맞으세요. 네. 주변에 다 긴 머리세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번에 진명훈 대표님이랑 밤을 걷는 뱀파이어 소녀 때도 진행할 때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중간중간에 그 사막 장면이나 이런 게 밤을 걷는 뱀파이어 소녀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되게 황폐한 도시의 느낌? 그런 거랑 연결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런 연출이. 그리고 거기서는 이렇게 황폐한 그 공장지대 그 기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그런 황폐한 사막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그 연출이 좀 비슷한 느낌 받은 것 같아요. 어떠신지. 밤을 걷는 뱀파이어 소녀 보신 관객분들 혹시 계세요? 네, 그 영화도 이 영화처럼 되게 황량한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는 그래도 숨통을 틔워주는 구석이 로맨스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어떤 인물들 간의 감정적으로 교류를 나누는 부분들이 다 거세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일방적으로 감정들이 전달해지는 영화여서 그 영화가 흑백 화면이고 그리고 좀 더 건조해 보일 수 있는데도 따뜻하게 느껴졌던 거랑 다르게 스트레인저랜드는 컬러 화면인데도 굉장히 옛날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느낌들, 단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도 사막이 그런 것처럼 인물들한테도 물기를 거의 다 지워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속 시원하게 우는 장면도 하나 안 나오는 영화거든요, 스트레인저랜드는. 그래서 진짜 바스러질 것 같이 마른 사람들이 때로 나와가지고
거기다 모래 습격까지 받는 영화여서 바로 씻고 싶은 느낌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 밤을 걷는 뱀파이어 소녀는 밤을 걷는다고 해서 그러나 약간 새벽 그 이슬 맞는 것처럼 촉촉하게 그런 둘의 귀여운 로맨스에 젖어드는 느낌이 있으면 이거는 아우 건조해서 환장하겠다 같은 느낌이 있었던 영화여서 그 부분이 감정이라는 측면을 사용해서 조금 달랐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래쪽에 손 들어주셨던 네, 하나, 둘, 네, 이쪽 열하고 밑에 두 분 할게요. 네. 저 궁금한 게 그 보안관으로 나왔던 데이비드였나? 네, 그 휴고 위인이 뭔가 속 시원하게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흐름 내내 그러니까 뭐 수색을 하고 있고 자기가 되게 한다고 했지만 봤을 때 그 남자 사진이 나중에 복사본 만들기 전에 다 없애고 그다음에 저는 전화한 사람 그 추적도 안 한 것도 조금 이상했고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뭔가 감춘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약간 좀 되게 궁금한 여운이 남아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 친구분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 작품 내에서 휴고 비빙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감춘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뭔가를 모른다에 그래 뭔가 모른다는 생각이 더 가까웠고 오히려 안다면 그런 부분이었겠죠. 그 사라 엄마 동생 버티 지금 사례 한 마리 못 죽이는 버티. 그 버티가 무고하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사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일은 유지하면서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화 추적도 그래서 제가 버티 누나 죄송합니다. 네. 잘 버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전화도 버티 누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휴고 비빙이 그 전화를 추적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추적을 했는데 그게 버티 누나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버티 누나의 움직임이 왜 그랬는지 사실 휴고 비빙은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본인에 대한 질투. 네, 그런 것여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냥 제외하고 정말 핵에 가까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 아이들이 납치일까? 아니면 자의로 나간 걸까에 더 그게 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영화의 그 답답함을 직봉시켜주는 캐릭터가 휴고 비빙이 맡은 캐릭터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의 어떤 방향도 틀어주지 않는 캐릭터여서 경찰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피해자라고 하긴 뭐하죠. 엄마의 마음은 또 은근 또 잘 이렇게 보듬어 주잖아요. 그 버티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키스 받아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흘리는 남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남성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보듬어주고 챙겨줄 거 케어해줄 거 다 해주면서 정작 덤빌 땐 이러면 안 된다. 남자로 따지면 별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이영진 배우님이 예전에 케이블에서 프로그램했던 역작이 있거든요. 연애성형 SOS라고 그 프로그램의 한 토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래쪽에 손 들어줬던 두 분 관객분들도 마이크 드릴게요. 여자 관객분 먼저 하고 남자 관객분 드릴게요. 저도 레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영화 내내 보면서 이게 모성애도 아닌 것 같고 막 애가 학교를 안 갔는데도 그것도 모르던 부모님들이었고 뭐 보면은 딱히 막 애들한테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도대체 뭘 전달하겠다는 건지 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뭘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라는 제가 초반에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그 질문을 돌고 돌아서 말씀을 주시네요. 네, 이영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의 킴파라트 감독님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받으셨나요? 저 먼 호주에서 전달하시긴 했을 텐데 빙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아까 그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 재난 영화잖아요. 사실 모래폭풍 재난 영화인데. 재난 영화예요. 저렇게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재난, 그러니까 CG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재난 영화. 여름에 개봉한 이유가 있어요. 블록버스터 시즌에 재난 영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렇게 재난 상황 앞에서 인간이 어떤 얼굴을 보여주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캐서린이랑 매튜도 아닌 척하면서 살다가 어떤 큰 애들이 사라지는 그런 재난 앞에서는 정말 속에 있던 얼굴들을 다 꺼내놓잖아요. 저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마 매튜는 그냥 성실하고 그냥 건강하게 일하는 어떤 아빠 정도에 그쳤을 텐데 저렇게 돼버리니까는 저 사람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조목조목 더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릴리한테도 마찬가지고 토니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버티 누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거가 떨어졌을 때 진짜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그런 얘기들을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스토리보다는 각 캐릭터들의 감정선들이 비슷한데 다 달라서 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네, 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그 감독님 마음은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를 하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중심에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박탈감이라던가 상실감에 대해서 얘기한 건 것 같아요. 자기 소유 내지는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라졌을 때의 어떤 민낯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실감이나 박탈감에 대한 그걸 좀 더 극적 상황으로 낯선 도시를 배경으로 그리고 광활하고 삭막한 어떤 굉장히 드라이함의 끝에 있는 것 같은 사막에서 좀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 캐서린에게 모성애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 몇 번 안 나갔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명 땡땡이라고 하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 가고 안 가고 그거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지 않는 엄마일 것 같아요. 그건 릴리와도 좀 비슷한 성향일 것 같은데 전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나오는 단서가 릴리는 캐서린 너를 닮았어 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러비공 같은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 영혼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의 모성애의 틀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많이 강요되어 오는 그 모성애라는 게 모성애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추가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캐서린도 한 명의 여자다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답이 되셨나요? 머리를 벅벅 긁으시면 안 되는데 네. 답이 안 됐나 보다. 비밀을 해야 되나 봐. 네, 뭐 추가적으로 그러면 저기 제목에 담겨진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낯선 자들의 땅? 저는 그 되게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최근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릴리가 인사이드 아웃 여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쟤한테 기쁨이가 없어서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낯선 공간, 그러니까 특히 사막이라는 낯선 공간에 어떤 뭔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막이 얘를 납치했다는 거는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나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얘가 자유분방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성애인 동시에 저는 캐서린 감독 죄책감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엉키면서 이 가족들한테 가져온 불행은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아주 끔찍한 황금 비율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으로 난정하겠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영화를 봤을 때 처음에 이제 그 릴리라는 캐릭터가 그 주변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15살에 그리고 좀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결정적인 말을 엄마 나 콘서트 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서 그날 밤에 사라져요. 여자애는. 그 결론은 감독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얘는 이미 콘서트로 간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관객들은 내가 이런 거 떡밥을 던졌으니까 재밌게 봐.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에 화면이 그 사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사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막 그리고 산의 그 계곡에 있는 사막이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너네가 아무리 찾아봐도 관객들 아무리 찾아봐도 릴리는 여기 없어. 그리고서 폭풍이 오거든요. 폭풍이 와서 꼬마애들이 오는데 꼬마애들이 그 놀고 거기서 되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거 의미는 릴리는 이미 떠나서 그 콘서트장에서 즐겁게 놀고 있어.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니콜 키드먼이나 이런 연기력을 보고 그냥 재밌게 즐기고 그냥 어차피 얘는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을 거야라는 떡밥을 이미 던져놓고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번 해보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되게 공감되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 공감은 돼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 나갔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도 나는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고, 근데 떠난 사람은 자유롭게 뭐 이곳이 못 견뎌서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도 어쨌든 떠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매튜의 다시 시간이 돌아온다면이라는 얘기가 모래 폭풍이 부는 그날을 얘기한 건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콘서트 간다는 게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살짝. 그게 100% 사실일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기장을 보더라도 콘서트에 대한 언지는 없었는데 미래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만든 감옥의 희생양이라는 표현도 썼었고, 그러니까 이곳이 아니면 된다였지 콘서트였다라는 생각은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흥미로운 이야기 같이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스테리 보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화는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혼자서 우리 또 같이 영화 보러 오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 더 많은 구석구석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의문은 풀리지 않더라도 그 의문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구석이 많은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운 습한 사막과 정반대의 날씨에 극장까지 찾아와서 얘기 함께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영진 배우님 앞으로 또 어디에서 만나뵐 수 있을지 근황 여쭤보면서 끝인사까지 함께 청할게요. 네, 제가 9월 9일에 있을 올해 스마트폰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네, 연출 욕심이 1도 없었던 저였는데 연출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9월 달쯤에는 올해를 통해서 제가 만든 5분에서 10분 정도의 단편이 될 것 같은데 그 작품의 연출 겸 배우로 제일 가까이에 볼 수 있는 거 8월 11일에서 18일 뭐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18초라는 예능인데요. 그게 마이 리틀 텔레비전 그 경쟁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SBS에서 한답니다. 제가 거기에 얼렁뚱땅 출연을 복만대 감독님과 하고요. 복만대 감독님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짜증내고 하도 많이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끝인사도 전해주시죠. 네.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할 때는 좀 그래요. 네. 참. 정말 제가 딱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지 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무더운 습도 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이 영화를 즐기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건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인물들에 대한 공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니콜 키드만 굉장히 아름다운 여배우의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연기도 볼 수 있는 영화였으니까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영화입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